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밤 저녁 인사드리고 있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은요 골다공증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골다공증은요 이게 뼈와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증상도 없고 이제 나중에 좀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럼 대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알고 언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범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범준입니다. 네, 저희 비욘디에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이 네. 밝은 에너지가 저를 더 힘나게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요, 뭐 골다공증, 부신질환, 그리고 부갑상선 질환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진료하고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질환이지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약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이나 아니면은 뭐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 측면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딱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오늘 이제 제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증상이 없고 그 골다공증 그게 무슨 병이야 하면서 또 이렇게 막 무시하시다가 나중에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골다공증 질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환자들이 이제 증상도 없고 하니까 좀 이게 어떤 병인지 좀 궁금해하셔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어떤 병인지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를 했는데. 골다공증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죠, 일단. 네, 뼈에 구멍이 생기니까 골다공증.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도 부실공사로 있으면 잘 무너질 수 있듯이 뼈에 구멍이 생겨가서 약해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넘어지거나 이러면 잘 부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다는 거고. 그럼 환자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무시를 하는지, 네. 왜 이게 병이야 막 이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증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증상이 네, 없어서. 그래서 뭐 침묵의 질환, 소리 없는 도도 그러지만 이거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니까 고지혈증 같은 것도 증상이 생겨버리면 큰일 나죠. 협심증, 뭐 심근경색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좀 환자들이 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미 골다공증에서 골절이 생겨버리면 이미 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 합병증이 굉장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없을 때 오히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뭐 암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거 다 죽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아유, 암 걸렸다 그러면은 큰일 났다 그러시는데 사실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기면 죽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골다공증 대표적인 골절이 고관절 골절인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한골대사학회라고 우리가 골다공증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학회에서 이런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생겨버리면 1년 내 사망률이 17%, 그다음에 척추골절도 한 6% 정도 되고, 그러니까 10명 중 17%면 거의 2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1년 내 사망률이 20%, 10명 중에 2명이 돌아가시는 거고, 문제는 집에 골절 생기신 분 한번 가족들이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네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회복이 잘 안 되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제 의존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환이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교수님 저 네. 궁금한 거 네. 있어요. 이게 치명률이 높다. 네. 이렇게는 많이 듣긴 했는데 네. 이게 17%면은 엄청 높은. 정말 높은데 네네. 이게 단순히 이렇게 부러져서 이게 누워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게 여러 가지 생각까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신 네네네. 대로 이제 골관절 골절이 생기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한테 생기시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무슨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좀 불편하고 또 누워 계시다 보면 욕창도 잘 생기고 뭐 흡인성 폐렴도 생기고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피순환이 안 되니까 뭐 혈전도 생기고 뭐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근데 노인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네네. 골다공증이 있는지 모르다가 골절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위험해서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네. 그걸 꼭 강조해 이해했습니다. 주시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골다공증 약물 치료율이 지금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다공증으로 자기가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로 치료하는 사람이 30%라는 겁니다. 어머. 10명 중에 7명은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증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치료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부러지는 거죠. 어머. 또 하나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로 근데 골다공증이 있는데 골다공증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한 10명 중에 7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골다공증의 증상이 없으니까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내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상도 없고 그냥 무시하다가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70%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런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교수님, 근데 그 골밀도 검사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검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여성 지금은 근데도 국가에서도 이게 골다공증이 네네네네.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원래 이제 여자분들이 2년에 한 번 하는 검사 중에 만 54세하고 이제 66세에는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만 60세 중간에 한번 네, 들어가네. 2025년도 부터니까 1년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 6년에 만 54세, 만 60세, 만 66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나라에서 지금 무료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 밀도 검사 54세, 60세, 66세 꼭 챙겨서 하셔서 자기 이제 뼈 나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그렇죠. 몰라서 치료를 못 중요하네요. 받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치료를 안 받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러다가 치료를 안 받다가 부러졌다? 20%가 사망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뼈가 뭐 나이가 들어서 뼈가 약해진다 이거를 넘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그렇죠. 거를 네.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럼요, 교수님. 그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셔서 네, 잠깐만 인사 네. 나누어 볼게요. 오영도님, 배제크님, 윤희님, 또 바람결애님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질문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뼈가 약해진다라는 개념 약간 배워봤는데 그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골감소증이라는 것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네.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골감소증, 골다공증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럼 골다공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뭐 이중 에너지 흡수서 X선 흡수 계측법. 저도 지금 뭐 말이 헷갈릴 정도로 긴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제 엑스레이처럼 찍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제 방사선 조사량이 엑스레이보다 덜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누워서 거의 한 3, 4분 내에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간단한 검사로 자기의 뼈의 밀도가 어떤지를 보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뼈 나이를 얘기할 때 T점수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20대 때 제일 좋은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의 표준 편차보다 멀어졌는지 점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뼈가 많이 약하니까 골다공증으로 정의를 하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골감소로 정의를 하자.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이 구멍이 더 많은 거고 골감소증 그 전 단계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혈압 측정해가지고 혈압값 알고 있고 뭐 시력값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이 T 점수가 자기 뼈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뼈가 얼마나 좋아졌냐 나빠졌냐 하니까 이 뼈 나이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골밀도 T 점수가 1씩 떨어질 때마다 골절 위험이 2배 이상씩 2배에서 3배 올라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하지만 골 감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골의 질을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골 감소에서도 또 뒤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골다공증의 위험인자 예를 들면 뼈에 안 좋은 약을 먹는다든지 너무 저체중이라든지 뭐 이런 골 위험인자가 있으면 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 밀도를 측정한 다음에는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병원 내원하셔가지고 자기 이제 뼈 골절 위험도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또 위험도를 더 네, 그렇죠. 평가를 하는 하죠. 게 또 왜냐하면 똑같은 중요하군요. 골 밀도가 T 점수가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더라도 50대 마이너스 네네. 2.7과 80대 마이너스 2.7은 같을 수가 없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더 위험해지고 체중이 너무 말랐다든지 뭐
뼈에 안 좋은 약을 먹고 있다든지 이런 걸 더하고 나면은 골 밀도라는 중심에서 이제 위험 인자를 더해서 그 사람의 골절 위험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분들께서 골 밀도가 가장 쉽게 자기 뼈 나이라고 알고 계시는 건 맞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골절 위험 전체 평가를 위해서는 또 담당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범위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해당이 돼 있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죠, 일단. 일단은 50세 이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50세 이상 여성의 약 37%,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분 정도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골 감소증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85% 이상의 골절 위험이 노출돼 있는데 그럼 그냥 우리가 T점수 마이너스 2.5만 놓고 보더라도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50대 이상이라 그랬는데 50대만 해도 골다공증 아까 마이너스 2.5 이하가 마이너스 15% 정도 됐는데 60대 때는 거의 한 40% 정도로 늘어나고 70대 여성은 무려 70%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은 5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시청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0분 중에 7분 골밀도 검사 안 하셨으면 꼭 해보셔야 되는 거고 남자는 괜찮냐? 남자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70세 이상이면 10번 중에 2분 정도. 그래서 사실 아까 골 감소증도 그냥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그냥 떠나서 골다공증만 놓고 보더라도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제 굉장히 골다공증 유병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다공증 환자 점점점 늘어나겠죠. 굉장히 이제 흔한 질환이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골 감소증까지 합하면은 사실 거의 다 거의 답니다, 그냥. 거의 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그 나이가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뭐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또 좋은 치료제가 있고 또 예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병률은 일단 상당하다라는 거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골절, 이 왜 위험하고 왜 치명적인지 요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골절이 어떤 골절이 많이 생기는지를 적어놨는데요. 아까 이제 고관절 골절만 해도 사망률이 20%라고 여기 또 강조가 돼 있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성 골절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약한 충격에 생기는 골절을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그 약한 충격이 뭐냐면 자기가 서 있는 높이에서 넘어졌을 때 예를 들면 3층에서 떨어졌는데 골절이 생겼다. 교통사고가 났다. 스키를 타다가 골절이 생겼다. 이건 골다공증성 골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서 있는 높이에서의 넘어졌을 때 약한 충격의 골절이 골다공증성 골절이고 그게 제일 잘 생기는 부위가 중년 여성은 이제 손목 골절. 왜냐면 넘어질 때 딱 짚겠죠. 그러니까 짚다가 부러지고 이것도 비교적 가벼운 골절이라 그러지만 사실 손목 변형도 있을 수 있고 뭐 오른쪽 부러져 보세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척추골절이 대표적인 골절인데 척추골절은 희한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무거운 거 좀 들다가 다른 골절은 넘어져야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척추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약해지면 뒤에가 이제 도미노처럼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방치하게 되면 진짜 꼬부랑 할머니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넘어져야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퇴골절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중년 여성들이야 넘어지다가도 뭐 순발력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그럴 순발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주저앉다 보면은 생기는 대표적인 골절이 대퇴골절. 제가 1년 내 10명 중에 2분 돌아가실 수 있고 60%, 10명 중에 6명은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골다공증이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뼈가 무너지면은 이제 노인의 행복이 무너진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삶의 질을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또 그 위험 인자들도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나이 말고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위험 인자를 알려면 골다공증이 왜 생기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부터 뼈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한 30대쯤 되면 뼈가 최고로조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게 되면 급격히 뼈가 약해지는데 근데 우리의 뼈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네. 10년이면 우리의 뼈에 한 번에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뼈가 가만히 있으면 뼈의 퀄리티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낡은 뼈는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가 뼈를 갉아먹으면 그 자리에 조골세포라고 뼈를 만드는 세포가 와가지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뼈의 질을 유지해서 골절을 예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폐경이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이게 뼈에 중요한데 그럼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 파골세포, 뼈를 부수는 거를 활성화하고 만드는 거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가 않겠죠. 원래 부서지는 만큼 만들어져야지 균형이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경이 제일 큰 한 요인이고 네. 특히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가 한 만 50 전후로 될 건데 폐경이 된 다음에 약 3에서 5년이 되게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이제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그거 말고도 체중이 너무 약한 게 사실은 뼈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자극하면은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걷는 운동하라 그러는데 너무 날씬하신 분들은 뭐 그런 운동 같은 걸 해도 하중이 덜 걸리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다 뭐 심혈관비란 뭐 다 있어도 딱 하나 좋은 건 아마 뼈일 겁니다. 그래서 체중 차이 너무 빼빼 마른 거.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 같은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통 50세 넘어야지 제 그 클리닉에 오시는데 젊은 여자분들도 뼈 약하다고 많이 옵니다. 진짜요? 대부분이 이제 저체중. 피디님도 너무 날씬하신 것 같은데. 뼈 건강은 좀 잘 네,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챙기셔야겠는데. 예. 운동도 하셔야 될 거고 당연히 운동 부족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그다음에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근데 사실은 그 뼈를 좌우하는 거는 유전력이 한 5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 부모님들이 골다공증이 있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체중은 좀 의외로 사실 뭐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네. 또 여기서는 또 체중이 그렇습니다. 뼈 건강에는 또 좋다는 요즘에는 말씀. 젊은 여자분들이 우리나라 여자분들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실제로는 골밀도는 낮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을 찌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비타민 D도 조금 섭취하시고 운동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30대까지 뼈가 최고조로 다를 때까지 잘 만들어 놔야 폐경 이후에 이렇게 그 뼈가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뼈 저축을 젊을 때 많이 해놔야 돼요. 뼈 저축을 많이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뼈가 약해지더라도 그 골다공증으로 안 갈 테니까. 그래서 오늘 뭐 젊은 여자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젊다고 그냥 과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명심하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성분들도 그 비율을 보니까 적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 하면 사실 여성분들은 질환이라고 알고 네. 있긴 한데 남성분들도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남자분들이 네. 어떠냐면은 아니 무슨 남자가 골다공증이야. 네. 뭐 검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해놨고 골다공증이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거죠. 뭐 남자가 무슨 골다공증 이게 여자들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50세 이상이지만 아까 이제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20% 정도가 골다공증으로 있고 이건 50세 이상인데 골 감소까지 포함하면 상당 부분이 골절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남자분들이 골다공증이 적고 골절 발생 건수는 적지만 한번 생겨버리면은 1년 내 사망률은 더 올라가거든요. 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사실은 골절이 잘 생기지가 않는데 골절이 생겼다는 거는 그 환자분이 뭐 전신적으로 뭔가 취약한 뭔가를 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남자분들은 골다공증 또는 골절 발생 빈도는 적지만 생겨버리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골밀도 하시는 게 좋고 골다공증으로 진단 받으시면 치료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 좋은 소식은 똑같은 치료 약제를 쓰더라도 남자분들은 뭐 폐경이라든지 이렇지는 않잖아요. 뭐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단 받으셨으면 꼭 남자분들도 치료 열심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치명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남성분들은 뼈가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잘 안 그렇죠. 떠오르실 네. 수 있는데 창피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네. 여자도 아닌데 뭐 뼈가 약하다 그러니까. 간과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요거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문제가 이게 뼈랑 관련된 질환이어서 증상이 없다. 그런데도 약간 이렇게 뭐 알아챌 수 있는 사인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러게요. 환자분들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이제 침묵의 질환이라는 이유가 이제 있죠. 근데 하나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젊었을 때 그 키에 비해서 4cm 이상 이제 줄게 되면은, 그러니까 척추골절은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겨서 키가 줄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4cm 이상 줄면은 혹시나 압박골절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말고는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 중에 나 오늘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파가지고 네. 골다공증 때문에 오늘 골다공증 검사하러 왔다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것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거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랑 골다공증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골다공증의 증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키가 좀 많이 준 거 말고는 사실 증상으로 알기가 어렵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증상이 없으니까 아까 치료도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골밀도를 하고 수치로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기 때문에 어디라도 아프면은 뭐 먹어가지고 저기 통증이라도 없어지면 내가 좋아지고 있나 보다 하는데, 뭐 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치료를 하다가 그냥 아까 관둬버리고, 그러다가 화장실 가다 부러져가지고 응급실 실려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다 증상이 없어서 그런 건데, 증상이 없다고 그냥 무시하다가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꼭 진단되셨으면 치료 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치료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질문 몇 개만 딱 받아보고 치료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에 대한 질문들을 좀 주셨네요. 치료에 대한 질문은 잠시 치료에 대한 설명 드리고 나서 제가 전달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치과 치료 이것도 진짜 관심이 많으시죠. 지난 2주 전에 김진호 선생님 나와가지고 더 관심 많은 것 같은데, 그 얘기 뒤에도 좀 잠깐 드릴게요. 제가. 네. 그리고 또 치료 선택 기준 이런 것도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요거 평소처럼 그대로님 질문만 먼저 한번 볼게요. 골밀도 관련된 거 같네요. 골밀도 검사 결과가 매번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골절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골밀도 수치 외에 꼭 뭐 검진표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뼈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뼈의 밀도가 골 밀도가 있고 뼈의 퀄리티, 뼈의 질이 있는데, 사실 뼈의 질은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막 뼈 조직 검사해야 되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막 방사선 조사량도 많고 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골 양으로만 하지만 골 양이 좋다고 하더라도 뼈의 질이 떨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질을 우리가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인자 같은 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밀도 이외의 수치에 꼭 봐야 하는 지표가 따로 있냐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뭐 예를 뭐 술 담배를 하신다든지 너무 저체중은 아닌지, 가족력이 있는지, 뼈에 안 좋은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가 대표적이죠. 그런 뼈에 안 좋은 약을 먹고 있는지, 뼈에 안 좋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위험도 평가를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과거력이 있고 골절이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신다 그러면 뭐 어쨌든 골밀도를 하셨으면 가까운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으셨을 테니까 자기 골절 위험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왜 배만 나와님께서 고도비만 환자분이신데 아직까지 뭐 뼈의 이상은 잘 모르겠는데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신데요. 아직 아픈 건 딱히 없는데 저도 그런 골다공증 조금 유념을 해야 할까요? 네,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저체중이 나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많기 때문에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운동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뼈에 대한 자극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안 없죠.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비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지방 조직이 많다는 건데, 지방 조직에서는 이제 염증을 올린다든지 뼈에 그 전신에 안 좋은 이제 그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걸 이제 분비를 하는 것이 뼈에 좋을 리가 없겠죠. 고도 비만 본인이 얘기를 하시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적으셨으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높은 것 자체는 뼈에 좋을 수 있지만 활동을 안 하시면서 그냥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골다공증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만 치료도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이 매우 중요한 자극이다라는 거 말씀 주셨고요. 또 치료에 대한 질문 주신 분들 많아서 얼른 치료에 대한 이야기 치료 빨리 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한번 짚어주세요, 교수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텐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다공증 치료제가 골절 예방 효과가 약 70%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치료제도 제 생각에는 뭐 아스피린, 뭐 고지혈증, 심장내과 선생님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70%까지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와, 70%요? 골다공증을 치료 잘하시면 골절 위험을 70%까지 날 수 있어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굉장히 이제 무기가 많은데 그럼 이 약 어떻게 쓸 거냐? 뭐 오늘 기분에 따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골절 위험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미 골절이 1개 정도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보다 낮거나 환자분들이 알기는 어렵지만 골절 위험이 어느 정도 수치보다 올라가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고위험군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골절이 있거나 이 추가 골절 위험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치료 중에 발생한 골절, 치료를 하는 중에 골절이 발생했다. 이상한 일이죠. 1개가 아니고 2개 이상.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뭐 뼈에 안 좋은 약 같은 거를 먹거나 아까 마이너스 3.0 이하면은 특히나 평균에서 많이 멀어진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서 이제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럼 약제는 죄송합니다. 약제는 아까 골다공증이 골 흡수가 증가되든지 골 형성이 감소돼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치료는 어떻겠습니까? 감소된 골 형성을 촉진을 하든지 증가된 골 흡수를 억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네, 천천히 물 한잔 해주세요. 마셔야겠다. 네, 지금 치료에 대한 질문들 많이 주고 계신데 제가 잘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천천히 해주십시오, 교수님. 그래서 골 형성 촉진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매일 인슐린처럼 맞는 부갑상선 유사체도 있고요. 또 골 흡수 억제제 이게 지금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나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또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인 데노스밥 최근에 네.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그 호르몬은 아니지만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약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약제를 선택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 우리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게 마이너스 2.5보다 낮거나 골절이 하나 정도 있을 때는 골 흡수 억제제 뼈가 부서지는 걸 막는 거를 억제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급여가 됩니다. 급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부담도 없고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초고위험군 최근에 골절이 있거나 뭐 다발성 골절이 있거나 뼈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빠르게 골밀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뼈를 잘 만드는 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골 형성 촉진제를 쓰는데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좀 부담이 많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초고위험군에 분명히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도 연속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환자들이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골다공증 치료제 턱뼈 녹인다. 이거 2016년도 뉴스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2주 전에 우리 네, 김진우 선생님께서 교수님. 네. 나오셔서 여러 학회가 모여가지고 막 상의를 한 거죠. 왜 상의를 했냐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 김진우 선생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턱뼈 괴사가 생길 확률보다 골절 때문에 고생할 확률이 1000배에서 10,000배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고 계신데 하여튼 뭐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때 김진우 선생님께서 뭐 먹는 약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끊고 뭐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근데 주사를 맞고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침습적 치료는 한 3, 4개월 뒤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골다공증 치료하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 0.01에서 0.05% 10,000명 중에 한 대충 한 4명 정도가 턱뼈 괴사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러면 골절 위험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0.04% 무서워가지고 치료 안 하다가 골절 생기면은 사망률 2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료를 안 하실 이유가 없고 하시더라도 우리 전문의와 상의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말씀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지금 이제 약값도 많이 싸가지고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사는 약을 쓰다가 주사를 맞다가 그냥 중단하면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 리바운드 골절이라 그래서 그때 김준 선생님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쓰다가 그냥 중단하면 안 쓰니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혈압약 계속 먹잖아요. 네네. 당뇨 계속 먹잖아요. 나이가 들면 뼈가 계속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골다공증 치료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어떤 치료의 목표에 다다랐다 그럴 때
뭐 약을 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적어도 지금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인 데노스밥 같은 경우는 약을 쓰다가 그냥 중단하면은 오히려 골절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끊으면 안 된다.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마무리는 당연히 전문의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하셔야겠죠. 네. 질문이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질문 조금 네, 뭐 볼까요? 치료는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 네, 좀 요 정도 얘기하고. 네네. 그러면 질문을 좀 전달을 드리고 네네.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골다공증의 어떤 골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네네. 그리고 전문의와 함께 잘 조절해서 뭐 휴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단이나 휴약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메시지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제크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칼슘제를 복용 중이신데요. 네. 혈관에 플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들으셔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요 얘기는 뒤에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사실 이제 칼슘 얘기를 바로 하려다가 지금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요 얘기하고 제가 저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뼈를 만들려면 뼈를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겠죠. 칼슘 보충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800에서 1000mg 보충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식사에 500m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400mg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유, 치즈, 요플레 같은 유제품이나 뭐 이런 멸치같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다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유 하나에 200mg 정도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400mg 부족하니까 우유 하나에 뭐 치즈 한두 장 뭐 정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칼슘제 복용할 필요 없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약으로라도 이제 칼슘제를 이제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칼슘 약을 먹었을 때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은 여기저기 석회화가 생긴다든지 뭐 담석이 생긴다든지 심장에 이제 플락이 생긴다든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저런 얘기가 나왔냐면 외국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칼슘제를 많이 먹었더니 심혈관 질환이 올라가더라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런데 외국 애들은 맨날 우유 먹고 빵 먹고 칼슘 수치가 원래 1500mg 원래 많은 애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고칼슘을 또 먹으니까 막 2500, 3000까지 올라가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완전 다른 거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배체크님이 삼시세끼 우유, 빵 먹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뼈 입장에서 보면은 적절한 칼슘 섭취는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심지어는 약으로라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뼈를 만드는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칼슘을 좀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보통 골다공증 치료하시는 분들께 비타민 D나 칼슘제 같이 좀 처방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뭐 비타민 D는 또 비타민 D가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얘기도 잠깐 드리면은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한데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최소 30 이상 올라가는 게 좋고 30 이상 올라가는 게 제일 좋고 농도가 20보다 최소한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80%가 비타민 D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비타민 D 검사가 급여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비타민 D를 이제 필수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사실은. 뭐 꽁꽁꽁 하고 선크림 바르고 뭐 선캡에 양산까지 쓰고 요즘에는 물론 코로나 때가 한물 가기는 했지만 아직도 저도 마스크 쓰거든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비타민 D가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 제가 보충하고 있느냐? 비타민 D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고 칼슘제를 줄지 말지는 환자분께서 뭐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드실 수 있는 여부에 따라 가지고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타민 D, 칼슘을 뼈를 만드는 재료를 줘야지 우리가 빨리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음식으로 뭐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있고 아주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용인 곰돌이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칼슘 제제도 종류가 다양하던데 혹시 뭐 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코멘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칼슘 제제도 다양한데 뭐 저분은 뭔가를 좀 아시는 분 같은데 칼슘 카보네이트랑 아세테이트 보통 칼슘 카보네이트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보통 칼슘은 그 위산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음식이랑 같이 먹든지 이제 식사 직후에 보통 많이 먹어요. 근데
위수술을 하셨던지 또 속이 조금 안 좋은 분은 뭐 칼슘 사이트레이트라는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종류는 사실은 제가 봐선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위장 불편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주치 선생님이랑 좀 판단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요로 결석 문제 카보네이트는 배출 안 된다는데 사실은 이제 요로 결석이 있을 때 칼슘 제제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또 다른 문제기는 한데 왜냐면 네네네. 칼슘을 많이 먹으면 왠지 소변으로 칼슘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결석이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로 결석이 있으면 저도 약으로 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는 흡수도 좋고 뼈로 갈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뼈에도 좋고 네. 요로 결석 위험을 낮추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로 결석이 있다 그러면 사실 종류에 상관없이 칼슘제를 약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음식표를 통해 가지고 칼슘 섭취하는 거를 이제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 유제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뭐 골다공증 치료 받으시는 분들께 한 유제품은 얼마나 드세요라고 보통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제 아까 칼슘을 800에서 1000 하루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500ml 들어있으면 400mg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유 1cc에 칼슘이 1ml 들어있어요. 그래서 200cc짜리 하나 먹으면 200mg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200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고칼슘 우유는 우유 1cc에 칼슘 2ml 들어가 있어요. 고칼슘 우유 하나 드시면 사실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400mg 다 들어가는 거고 고칼슘 우유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유 하나 먹고 치즈 한두 장 정도 먹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채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음식에 무슨 얼마 들어갔는지 뭐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지금 환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유 좀 드시는지 뭐 치즈나 유제품 좋아하시는지를 해서 가지고 칼슘 제제를 좀 쓸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칼슘이랑 비타민 D, 유제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필수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필수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의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골 형성 촉진제와 골 흡수 억제제는 어떻게 좀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자기의 골절 위험을 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쓸 수만 있다면 골형성 촉진제를 처음부터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급여가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돈이 들거든요. 굉장히 고가죠. 1년 정도 쓰면 한 3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만약에 뭐 다발성 골절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골밀도만 낮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고위험군이라 그러면 급여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나 6개월에 한 번 맞는 데노스막 같은 거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위험군은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골절, 다발성 골절, 골밀도가 너무 낮고 뼈를 약하게 하면 다른 병이 가지고 있는 초고위험군, 골절 위험이 너무 높은 거죠. 골절 때문에 고생하면 아까 사망률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은 비보험이라도 저희가 골형성 촉진제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선택 기준은 그 사람의 골절 위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치료 기간에 대해서 뭐 평생 내가 이걸 맞아야 되냐. 네. 아까 말씀드린 골형성 촉진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는 로모소스밥은 1년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네. 그 인슐린처럼 매일 맞는 테립 부갑상선 기능 유사체는 2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1년이 더 이상 올라가게 되더라도 뭐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이제 돈도 더 많이 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골형성 촉진제 1년에서 2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골흡수 억제제로 쭉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형성 촉진제 기간은 그 정도고 근데 이제 골흡수 억제제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노스밥 같은 경우는 골밀도가 쭉 올라가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10년, 15년 안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표에 다다르면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끊을 때 그냥 끊으면 오히려 리바운드 골절이 생기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고 또 비스포스포네이트도 또 다른 거죠. 보통 3에서 5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용할 때의 기간은 사실 약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일괄적으로 좀 딱 뭐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급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가격도 굉장히 다양하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목표에 도달해서 중단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제가 정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경이 되면 1년에 이제 뭐 폐경 초기에는 한 3% 정도, 뭐 그 이후에도 1년에 2% 정도 나빠지는 거 극복하고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뼈는 딱딱한 조직이잖아요. 네네. 쉽지가 않는데 지금 나와주는 골밀도 그 약제들의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목표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써야 되지만은 워낙에 이제 뭐 약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거나 또 처음부터 골밀도가 아주 낮지 않았던 분들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골밀도에 빠르게 다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네, 굉장히 이제 목표에 다다른 분들도 많고, 근데 목표에 다다랐을 때 물론 약제마다 다릅니다. 특히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같은 경우는 그냥 끊으면 안 된다. 네. 네.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위장이 약해가지고 네. 뭐 우유나 뭐 칼슘제를 챙겨 먹기도 참 어렵다. 네. 좀 난감하신 난감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겠습니까? 햇빛이라도 보고 비타민 D라도 먹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약하시니까 뭐 유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실 뭐 멸치 같은 경우는 뭐 꼭 멸치를 안 먹더라도 뭐 멸치 다시 국물도 낼 수 있고, 좀 자기가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 유제품 아니더라도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리스트업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좋아하는 음식도 보고, 뭐 음식으로 칼슘을 먹는 대신에 내가 운동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방향으로 이제 뼈 관리를 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윤희님께서는 저희 미국에서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그 임신 출산 모유할 때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칼슘 복용하라고 해서 꽤 오랫동안 미국에서 복용을 하셨나 봐요. 근데 칼슘 스코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요거 칼슘 스코어는 아마 잴 뭐 수가 우리 있나? 캐로티드나 동맥경화증 그런 스코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위험이 많지 않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가 많이 이제 골밀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임신 때도 이제 원래 뼈가 많이 약한 가족력이 있으면 비타민 D, 칼슘 섭취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모유 수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자분들이 뼈가 뭐 임신 기간은 10개월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뼈가 약하다고 7개월만 애를 낳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근데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 게 모유 수유할 때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그 뼈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갉아먹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엄마의 뼈를 희생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칼슘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시청자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제가 과거에 골절도 있고 골밀도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사실 모유 수유는 그냥 초유 정도로 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왜냐면은 자기 엄마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 그쵸. 뭐 분유 뭐 엄청 잘 나와 네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분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칼슘 섭취하고 이제 모유 수유를 좀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뼈 건강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주 1회 복용하는 약은 잘 안 먹고 주사 치료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서로 옆집 사람은 주사 맞고 있는데 왜 나는 약을 주지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좀 뭐 주사를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쨌든 서로 이게 부러워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 약제를 정할 때는 그 사람의 이제 기저 질환이라든지 이제 골절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하기 때문에 뭐 주위에서 주사를 맞는데 나는 약을 먹는다, 뭐 아니면 약을 먹는데 주사를 맞는다, 이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골절 위험 평가하고 기저 질환이라든지 수능도라든지 뭐 장기 치료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치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장단점이 다르니까 이거는 나에게 맞는 약이 무엇인지를 찾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선 이런 것도 골다공증에 좀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등푸른 생선 있는지.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많으니까 들어있는데, 근데 환자분들께서 뭘 먹어야지 자꾸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잘 먹지 말고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비타민 D, 칼슘 먹어도 그게 뼈로 가려 그러면 뼈가 자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생선은 단백질도 있고 뭐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섭취도 많기 때문에 일단 뼈에 좋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어떤 음식이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뼈로 가기 위해서는 뼈가 자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체중 부하 운동, 그러니까 뼈 입장에서 보면 뼈가 자극이 돼야 되니까 수영은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수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뼈 입장에서 보면 뼈가 자극이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걷는 거, 계단 오르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는 거죠. 이코알라님도 마침 질문을 주셔서 아직 60대 중반이신데 골밀도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신경을 써야지 하고 네.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관리할지를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릴 아직 골다공증이 아니니까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겠죠. 네. 하지만은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분이라 그러면 아까 70대에는 70% 이상의 골다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세월이 가면 1년에 뼈가 2%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비타민 D, 칼슘, 뼈를 만드는 재료를 보충해야 되고 당연히 운동이 필요하겠죠. 네. 체중 부하 운동, 아까 걷기, 계단 오르기 말씀드렸고 남자분들은 술, 여자분들은 커피. 커피는 하루 2잔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술은 뭐 2잔이 아니고 좋을 리가 없죠, 사실은. 어쨌든 이제 술이나 커피를 먹게 되면 오줌 마렵잖아요. 소변으로 칼슘이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좀 커피 같은 것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낙상 위험을 줄이는 거죠.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괜찮겠지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문턱이라든지 뭐 화장실에 어떤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것도 좀 깔아놓고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욕실 같은데 이렇게 손잡이도 좀 해놓고 그러니까 낙상을 생길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넘어지는 장소가 집이라고 집이에요. 화장실이에요. 본것 밤에 같아요. 갈 때. 나이 들면은 뭐 전립선도 안 좋고 뭐 자꾸 이렇게 소변 자주 마려우시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급하게 가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집에서의 그런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네요. 일단 안 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로투스님 이 질문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혈압약 사실 상관은 네. 없습니다. 예, 상관은 없고요. 근데 네. 이제 저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선생님마다 다르죠. 왜냐면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칼슘약은 식사랑 같이 보통 먹거나 식후 직후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뭐 정해진 건 없는데 뭐 네, 저도 저기에 대해서 뭐 딱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찜찜하시면 시간을 좀 떼고 먹는 거죠. 네. 약간 간격을 네, 띄우고 간격을 띄우고. 네. 드시는 방법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엔젤님 질문 요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치과 치료 시 중단해야 하는 이유 들었는데 어려워요. 저도 저기 오늘 나오기 전에 김준호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치과 치료에 네. 중단해야 하는 약제는 대부분 골 흡수 억제제거든요. 아까 비스포스포네이트나 6개월에만 맞는 주사제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10년이면 그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에서 골 흡수가 일어나면은 조골세포에 의해서 골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네. 커플링이라 그래. 짝을 지어서 다닌다 그래서. 근데 골 흡수 억제제를 그러면서 이제 뼈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건데 골 흡수 억제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은 골 흡수가 억제되면서 이 짝짓기 현상 때문에 골 형성도 억제가 되거든요. 뼈의 리모델링이 떨어지고 뼈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골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시술을 했을 때 드물지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골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잘 좀 미리 상의를 전략을 잘 하면 세우시는 거죠. 충분히 네, 예방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교수님. 그러게요. 시간 금방 뭐 가죠.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와, 오늘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뭐 어떤 질환인지, 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없는지, 일상생활에서 뭘 지켜야 하는지 이코알라님께서도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응원의 댓글을 감사합니다. 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너무 안타깝다. 이것만은 네. 꼭 기억해달라. 마지막으로. 그러게요. 뭐가 너무 많은데 사실 네. 버스도 한번 떠나버리면 손은다고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요.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왜 자꾸 사망률이 올라가느냐, 삶의 질이 떨어졌냐 말씀드렸다면 가까운 가족들 중에 골절이 생긴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다 아실 겁니다. 네네. 온 가족이 달려들어야 되고 그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 골다공증 자기가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 10명 중에 7분은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골 밀도 검사 이제 뭐 나이가 들었으면 해보시는 게 좋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하시는 분은 3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미 그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 그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당부사항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아주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한 최신 지견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나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